우리는 갈라서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해진 거죠. 당선이 만족스럽다가 한 48%, 불만족스럽다가 한 48%. 벌써요? 5년마다 정치 보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저는 검찰공화국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멘트들이 큰일 났어요. 왜요? 개혁 공천을 하겠다는 것만 고집을 해서는 지방선거가 폭망할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의 젊은 피 나오셨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자, 많이 젊진 않지만 오늘 또 천하람 당협위원장 대신해서 아우를 대신해서 우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막전 막후의 늙은 피 장성철입니다. 제가 괜히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김준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청와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경호라든지 비용 문제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어떻게 보는지 또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명분과 취지는 좋아요. 네. 국민분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나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다.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명분 좋다. 명분과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경호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민 불편 사항도 있습니다. 광화문 시대로 가든 아니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가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하 벙커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경호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인수위 기간 동안 충분히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저도 명분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직후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었지만 네. 현실적인 보안과 그리고 이제 경호의 문제 때문에 안 됐었거든요. 이제 광화문 청사로 갈 경우에는 당장 유리부터 7cm가 넘는 방탄 유리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7cm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가 이제 방탄 유리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방부 청사로 간다면 이미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상태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취지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간다는 게 큰 의미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네요. 그러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가 국민 속으로 더 들어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요구하고 민심을 받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냥 강행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도 뭐 짧게 말씀 주십시오. 일단 뭐 국방부 그러니까 용산으로 갈 수도 있고 광화문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저는 장소는 각각의 의미 부여 나름인데 너무 딱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5월 10일 날에 나는 거기 새로운 데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완벽하게 이게 중요한 거지. 좀 뭔가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방금 말했듯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원 씨도 혹시 네. 의견 있습니까? 그냥 저는 그 영화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지금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국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청와대부터 옮기는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 좀 힘든 부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할 텐데 왜 굳이 이것부터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됩니다.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대장동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특검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벌써 이 어깨가 진 눌리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자, 인수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도 밑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 또 협치를 실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져올 변화, 또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하면서 단일화 때 얘기했던 공동정부가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다당제, 노동 이사제 정책 기조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두 사람의 이 공동정부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해요. 그런 정책 기조에 합을 맞춰보는 게 60일간의 인수위 활동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추는 것은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공약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의 정부를 인수위원 잘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책임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잘못됐고 제 공약이 아주 옳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말만 공동정부지만 하여튼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로 가신다면 정권의 2인자잖아요. 그렇죠. 2인자가 어떻게 1인자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코드 맞추기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반면 안철수 위원장에게도 이번에 이 공동정부 구성이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한 것이 본인이 단일화를 이루면서 좀 정치적으로 잃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정치개혁 어느 정도 관철시키느냐는 분명히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는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 이제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으로 뽑혔었던 고산 씨, 고산 대표와 이제 백경란 대한감염협회 이사장을 안철수 이제 후보의 추천으로 이제 바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물론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이제 활동을 응원하기도 해야 될 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연금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거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미 다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노동이사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려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을 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개혁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노동이사제가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노조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공약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말을 들어주면서 협의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노동이사제를 찬성한 이유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사로 갈 수도 있는 게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안철수 후보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 보류하겠다면 그냥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잡음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큰 잡음 없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특히 능력주의를 가장 첫 번째로 앞세웠는데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 할당제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능력주의로 뽑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유리천장 지수가 올해도 뭐 거의 꼴찌거든요. 김유리 기자님, 예. 이 능력 위주 중용이 공정한 기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공정이라는 것에 네. 대한 시각 자체가 보는 사람마다 진영마다 특히 다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걸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능력주의이고 능력 네. 있는 사람을 중용해야지 왜 할당제냐. 그러니까 그 지금 능력주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보수 진영의 이 능력주의는 뭐냐면은 사실은 모든 종류의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할당제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거는 남성 할당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인종 할당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대로 하자라는 능력대로 거고, 하자. 그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 왔고 그것도 윤석열 후보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됩니다. 네. 사실은 가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30% 여성 할당제를 그러니까 제시를 한 것은 사실은 이런 목표치였어요.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의 주요 내각들 보면은 절반 이상 있는 나라도 많거든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해보자라는 어떤 방향성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갈라서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해진 거죠. 네. 자,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을 얻으면 뭐 거대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동의 또 협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첫 번째 관건이 여가부 폐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가부 폐지,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여가부 폐지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인수위에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초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민주당도 이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은 듯한데, 폐지 반대냐 확대 재편이냐를 두고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과의 협치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해야죠. 그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 개편은 안 될 것 같고요. 축소 개편이 될 것 같다라는 축소 생각이 개편이다. 듭니다. 예. 여가부는 폐지가 될 것이 확실시해 보이고요. 여가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각 부처에 나눠서 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소통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발목 잡기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넌 안 돼! 라고 하기가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발목 잡는 모습은 지방선거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요? 저는 그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확대 개편이든 축소 개편이든 어쨌든 중요한 건 개편입니다. 개편. 근데 개편인데 결국은 개편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담당했었던 것을 어떻게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성평등 가족부도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예산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여성 담당이었고, 나머지는
미혼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성은 각 부처별로 다 위원회로 산하에 다 집어넣고 가족과 청소년을 담당했었던 부분을 따로 떼서 복지부와 합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이 폐지로 해서 이제 개편이 동의가 될 것이고 네. 그냥 막연히 날린다 하면 좀 동의를 받기 어렵겠죠.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선거 당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서 식물 대통령 운운했으며 대선 패배 이후인 지금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모든 것이 당선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자칫 이제 의석을 무기로 이제 국정 운영 발목 잡기로 좀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여당으로서도 협치와 견제의 균형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특이한 여론조사들이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예.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2,030명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자에게 당선이 만족스럽다가 한 48%, 불만족스럽다가 한 48%. 벌써요? 결과적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냥 정권 교체가 더 컸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 전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조사 했었죠. 조국 전 장관이요? 네,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네. 국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표출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막연히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보고 협치가 될지 뭐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대장동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동 특검은 제대로 될까요? 일단 당분간은 공회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것이 특검의 방법도 양당이 다르고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의 범위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이 대장동의 윗선이 누구냐 도대체. 네. 유동규의 위에 있는 사람 누구냐 이런 거를 추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 대장동이 개발이 애초에 시작될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걸 열어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은 사실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시작해서 이제 상설특검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특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일반 특검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상설 특검의 차이는 추천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을 하겠죠. 네, 4명. 그러니까 약간 보수 색채가 좀 짙고. 지금 우리 변호사협회가 좀 그렇게 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명, 여야 각각 2명씩 해서 7명. 다양한 상설 특검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상설 특검. 다양하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어떤 쪽에서 네. 임명하느냐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왜 공회전하느냐? 이거 말고도 지금 인수위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국회에서의 이 특검 관련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좀 나서서 재수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좀 그 정치 보복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두렵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김건희 배우자가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검찰 경찰 알아서 수사할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보도 나왔죠? 네.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김혜경 배우자에 관련된 법카 사용 의혹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당연히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이제 법무부 장관 바뀌고 나면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감정이 나쁜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잘못한 일들을 그냥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것 같고, 그렇다면 5년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두렵고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사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뭐 법, 공정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부분인데 일단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이 수사 김준일 기자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질문에 답이 있어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제대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사항 때문에 그게 뭐 어느 쪽 편이 됐든 검찰이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신뢰를 잃었다.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뭐 한쪽으로부터는 무조건 욕을 먹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것이다. 한쪽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기소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든 이미 이거는 약간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통정매매에 소위 말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가 있고 그게 장모하고의 계좌도 있고 막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은 분명히 주가 조작의 정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기관이 보는 건 또 다른 시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증거 여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어쨌든 기소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기소가 되려고 했으면 진작에 됐어요. 벌써 했겠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독립권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또는 검찰권의 남용,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내 임기 5년 동안은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이 발로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검찰은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검찰의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권력을 좀 견제할 방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수처도 만들고 수사지휘권도 발동을 해서 검사들의 여러 가지 조사 수사에 대해서도 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특정한 인맥이 뭐 예를 들면 특수부라든지 뭐 공안부라든지 이런 쪽의 인맥들을 좀 막 섞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성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했느냐라는 비판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을 하신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라는 것, 그다음 수사권 확대 이런 것들은 그냥 되돌이표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이전의 검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 5년 동안 과연 뭐 했는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선한 의지를 일단은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검찰은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권력을 향한 수사들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고 본인이 아꼈던 부하들도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가 좌천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법, 비리 이런 것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검찰 공화국이 된다. 검찰 견제해야 된다. 네. 믿자. 일단은 선한 의지를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세평론가 믿습니까? 지금은 사실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찰의 기소권과 관련해서 매번 나오는 것이 기소하는 것도 걸리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어떤 정보를 흘려서 국회에서 얘기를 하게끔 하고 면책특권을 발동시켜서 어떤 특정인을 수사로 몰아가는 방식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검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내 편은 봐주고 누군가는 특정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아주 우려스러운 것이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김호수 총장을 저격을 하고 있는데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미 저는 검찰공화국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멘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만 갖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권력을 향한 수사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좌천시키고 그러면 정말 비판을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강하게 뭐 비판도 하고 뭐 견제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검찰의 뭐 중립성, 독립성 공약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사지휘권 폐지, 또 뭐 검찰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회 상황에서 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김주 기자님? 이거는 검찰청법 제8조에 적혀 있잖아요. 입법 사항입니다. 예, 입법 사항이라서 민주당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반대를 하는 포지션에 서 있죠. 실제 이제 협상 과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검찰이라는 조직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지만은 민주적 통제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독립성 보장 쪽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안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에 강하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검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전 세계 3개국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없애더라도 저는 다른 방식으로 다만 예를 들면은 뭐 검찰총장의 임기를 예를 들면 5년 굉장히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정권의 교체 좌지우지 되지 않게 뭐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사장 직선제 미국 같이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들이 같이 좀 나오면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연결되는 게 결국은 민정수석실을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이미 있었던 뭐 시행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부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뒷조사 같은 거 안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가요? 일단 표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죠. 보입니다. 예. 표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특정인을 사찰을 한다거나 과거에 그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뭐 우병우 민정수석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정권의 칼로서 움직였었다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취지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해석됩니다. 첫 번째 이 표면적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두 번째는 원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누군가를 수사했으면
우리 청와대 몰랐어 어떻게 검찰이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 정치 보복이 아니라 검찰이 임지수사해서 움직인 거지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 우리 민정실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거. 우리는 아예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 매우 좋지만 또 심오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것까지 우려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역시나 아직 시작도 안 된 정부이기 때문에 아직 감시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인수위 또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구상 얘기를 좀 했는데 다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 또 앞으로 이제 정부를 꾸려갈 건데 바라는 점을 한 가지씩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묵직합니다. 예. 오창석 평론가님. 대통령만큼 외생 변수가 많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선 기간 중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급등해서 휘발유 값이 갑자기 2,000원이 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재빠르게 움직여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상황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게 당분간은 호재가 있을 것이다. 왜냐?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네. 부동산은 재개발을 풀어주고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으면 부동산 들끓었던 민심이 안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이 호재를 잘 이용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지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일부에서 언급했었던 검찰 권력을 남용하려고 한다든지 검찰 공화국으로 이뤄간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실 것이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면 여소야대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칼집이 되면은 여대야소 국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일 기자님.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성공하라. 예,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에 좋은 신호탄이 그 여론조사 아까 전에 언급하셨는데 52.7%만 잘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기대치가 매우 낮아요, 이 정부. 예. 이 정부는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성적 향상이 눈에 띄게 보일 것이다.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원 씨 오늘 네. 또 마지막으로 또 네네. 바라는 점. 저는 이 수단과 목적을 확실하게 좀 분리하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결과적으로 수단이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이력, 뭐 윤핵관들,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수단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수단이었던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의 목적은 따로 있다. 국민들의 안녕, 그렇죠.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수단과 목적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네 분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막전 막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